다시 시작된 한국의 구축함 전력 강화. 그러나 이번에도 한국의 발목을 잡는 존재는 중국입니다. 최근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신형 구축함 전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선도함의 해군 인도가 완료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도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성능을 보유하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전력 강화를 가만히 지켜볼 리 없는 중국이 또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구축함 성능 개량을 두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과거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 사례처럼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전력이 아닌데요. 과거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불안정했고 이로 인해 주변국들의 압박에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자 G20 선진국으로서 중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전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 개량이 불러올 한국 해군의 전략적 강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재배수량 1600톤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만재배수량 12000톤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전력화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 대양해군으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곧이어 탄생할 KDDX까지 포함하여 18척의 구축함을 편제한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은 한국 해군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대가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 해군의 전력에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가 진행된 만재배수량 5500톤의 구축함으로 최신형 기술을 탑재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첫 발을 내디딘 시작점이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진 함정입니다. 일례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되는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의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군함입니다. 청해부대는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비롯하여 한진텐지노 구출작전,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에 참여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이러한 부대의 주력 함정으로 작전에 투입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임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더 큰 배수량의 후속 구축함들이 연이어 전력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인데요. 이러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또 한 번의 성능 개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은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던 외산 시스템을 국산 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며 특히 과거부터 노후화 문제로 시스템 다운이 잦았던 전투체계가 대폭 개선될 계획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전략적 중요성에는 SM-2를 활용한 방공 임무가 있는데 적의 미사일을 빠르게 추적하고 요격해야 하는 작전 상황에서 전투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원활한 임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센서와 무장체계 등을 담당하는 전투체계를 최신형 국산체계로 변경하여 표적 처리 능력과 정보 처리 속도 등을 한층 더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며 이러한 성능 개량은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외산 시스템과 달리 국산 시스템으로 전투 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다른 전투 함정이나 지휘소 등과 체계 통합이 쉬워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계 통합 소요를 줄이고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기존의 예인선 배열, 음탕기가 울산급 배치 3인 충남급 호위함과 동일한 장비로 교체됩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원래 SQR-220K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한국의 최신형 장비를 탑재하여 기존보다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이 역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강력한 성능의 쏘나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적의 잠수함인데요. 잠수함은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구식 기종이라 할지라도 심해
참해로 자망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형 전투함으로도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북한 해군이 수상한 분야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의 신형 구축함, 호위함을 위협할 수 없지만 잠수함만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만회하고 한국 해군에게 위협이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겐 우수한 소나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충남급 호위함에는 대구급 호위함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소나 체계가 탑재될 예정으로 대구급 호위함엔 SQR-250K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의 SQR-250K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된 SQR-220K를 한층 발전시킨 소나 체계이며 이러한 대구급 호위함보다 더 발전된 충남급 호위함의 소나 체계는 한국 해군의 대잠전 역량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충남급 호위함과 동급의 소나 체계를 탑재한다는 것은 기존보다 2단계나 더 강력한 소나 체계를 장착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 정도의 성능 개량이라면 적성국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잠수함을 출격시키더라도 충분한 대응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천안함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잠 체계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적성국의 도발을 몸소 체감한 이후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 해군의 의지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최신 소나 체계를 탑재하고 적성국의 도발을 저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성능 개량은 SM-2 미사일의 유도를 위해 유도 전파를 생성하는 유도탄 조사기도 새로운 개량형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현대전장에선 미사일의 유도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미사일의 사거리와 파괴력이 좋아도 표적까지 정확하게 유도하지 못한다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미사일인데요. 과거의 한국은 이러한 미사일 유도 능력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대지, 대함, 대공에 관계없이 우수한 미사일 제조 능력과 유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유도탄 조사기는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더 뛰어난 유도 능력을 제공하고 방공 임무 역량을 높여줄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도입 당시 SM-2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방공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함정인데요. 지금도 이러한 구축함은 함대의 방공 역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력입니다. 이러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SM-2의 유도 능력을 새로운 국산 체계로 높인다는 것은 유지, 보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의 미사일, 전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이 개량된다는 것은 한국 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은 주요 구축함을 모아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까지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한국이 창설하는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한국은 건조가 진행 중인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개발 중인 KDDX까지 모두 전력화를 마치면 도합열 8척의 구축함을 각 6척씩 나누어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전단에 편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척을 보유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각 전단에 2척씩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아직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1번함까지만 전력화가 진행된 한국 해군에게 있어 각 전단 별로 2척을 완편할 수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전략적 가치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향후 정조대왕급과 KDDX가 모두 전력화를 마치면 2성급 자원으로 물러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활약이 절실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한국 해군의 전체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는 일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두고 동북아시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수시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망발은 역으로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가 그들의 군사적 야욕을 저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힘만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압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데요. 더욱이 지리적으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한국 해군과의 직간접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해군의 신형 함정과 성능 개량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며 마치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처럼 호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며 이러한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데 있어 한국군은 전술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구축함 전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향후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부터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KDDX를 모두 합쳐 최강의 기동함대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능 개량이 완료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기동함대의 일원으로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6일 중흥 20폭격기 위협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보 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서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인근 해역까지 군사적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폭격기 홍20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구체화하면서 한국 안보에 매우 현실적이고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한국에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해와 이어도를 둘러싼 환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고 해역 자체가 폭이 넓지 않아 적성국과의 분쟁 발생 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군사력 투사와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서해안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공격을 받거나 위협받았을 때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홍20과 같은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해 이어도 인근에서 시위 비행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고 하면 한국이 신경을 곤두쓰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미친 듯이 비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서해와 이어도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홍20 스텔스 폭격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큰 안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홍20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 스텔스 능력과 장거리 항속 능력 그리고 핵 재래식 이중 운용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입니다. 홍20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의 B2 스피릿을 연상시키는 날개 일체형 기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체 전체를 하나의 날개처럼 디자인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스텔스 재료와 엔진 배기구 설계가 정교하게 되어 있다면 적외선 추적이나 전자 신호 감시를 회피하는 데에도 유리한데요.
홍20 스텔스 폭격기는 중간 공중급유 없이도 대륙간 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항속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중급유가 추가로 지원된다면 한반도를 넘어 괌, 하와이, 미 본토 일부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중국은 자국 영토 인근에서만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상태를 넘어 전 지구적 활동 반경을 마련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홍20은 단순히 폭탄만 투하하는 재래식 폭격기가 아니라 핵탄두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성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곧 중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지상 기반 ICBM에 이어 공중 발사형 핵 운용 능력까지 갖추는 이른바 핵 3위일체 완성을 가속화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 탐지하기도 어려운 핵 전략 폭격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상공에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위협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장거리 핵 억제력은 중국이 주변국, 특히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도 심리적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지역 분쟁 시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오랜 역사적, 경제적 연관성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KAMD 걸출한 방공체계를 비롯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북한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춰진 상태입니다. 대형 스텔스 폭격기의 저고도 침투,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등을 전제로 했을 때 기존 대비 훨씬 정교한 정보, 감시, 정찰 자산 및 요격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저고도 중고도에서 접근하는 스텔스 기체를 조기에 포착하고 추적하는 기술이 없으면 사실상 방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나서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현재 중국은 단순히 무기를 하나 더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복합적인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든 스텔스 폭격기를 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첨단 기술, 대량 양산, 정밀 항공전자, 핵무기 운용 능력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유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중국은 우리 한반도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지역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제2도련선을 넘어 괌, 하와이까지 작전 범위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홍20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되며 미군이 태평양 지역에서 독점하던 제해권, 제공권에 대한 도전을 본격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무인기, 스텔스 전투기, 수송기,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홍20까지 성공적으로 개발 양산한다면 그 영향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홍20 위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방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한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 범위를 넘어 순항미사일 및 스텔스 항공기 요격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와 지상, 해상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링크 통합을 통해 시작 전부터 적의 접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 장거리 요격 능력 및 하드킬 자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텔스 폭격기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효율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를 늘리고 신속한 요격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고도화가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KF-21 보라매와 차세대 UCAV 등 공군력 증강이 필요합니다. 사실 스텔스기는 미사일로만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홍20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군이 장거리 요격 능력과 대형기 상대 공중전을 수행할 기술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안보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전통적으로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역의 억제와 다각적 위협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20뿐 아니라 항공모함,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을 통해 원거리 투사 능력을 완비한다면 한국은 한반도 외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도 직접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중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국이 서해와 이어도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본격화하고
홍20을 시범적으로 띄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즉각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을 출동시키고 외교적으로 강력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활용해 이미 충분히 한국 측 방공망을 파악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면 이는 심대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홍20은 실전에서 폭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억제 및 강압 수단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차세대 폭격기를 실제 분쟁보다는 외교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대응책을 마련하되 유사시 적절히 강경한 수단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홍20이 가져올 파장과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의 홍20이 실제로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양산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제니10, Y20 무인기 시리즈 대량 생산 추세를 보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에 가시적인 전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스텔스 폭격기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적 지렛대와 위기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강대국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